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학원 교재 진행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흥선대원군 관련된 이 문제를 이론으로 풀어봤는데, 이제는 이게 개념이 어떻게 적용돼서 나오는지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볼게요.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나라 안의 서원과, 힌트 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나라 안의 서원과 사묘를 모두 철폐하고 남긴 것은 48개소에 불과하다. 사실 이미 철폐라는 단어와 서원이 나왔어요. 서원을 다 철폐하고 48개만 남겨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흥선대원군이 떠올라야 되죠. 흥선대원군의 어떤 개혁 정책의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인 서원 철폐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더 볼게요. 만동묘는 철폐를 하고 나서 그 황묘 위파는 북원의 대보단으로 옮겨서 봉안하였다. 서원을 창설할 때는 뜻이 좋았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폐단이 심해졌다. 그러므로 서원 철폐령을 내린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이 글을 쓴 사람은 여기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네요. 서원 철폐, 그리고 만동묘라고 하는 걸 철폐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방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모두 뭐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해서 모두 비방할 일은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원을 철폐하고 만동묘까지 철폐한 이 사람이 누군지를 가에 해당하는 사람 생각해주면 되겠고, 이거는 황현이라는 사람이 쓴 개인의 어떤 기록입니다. 매천야록이라는 기록이죠. 사적 기록물인데 여기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흥선대원군이 되겠네요. 흥선대원군.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선정보를 위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이거는 효종이죠. 북벌을 추진했었던 효종이지만 그 북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만들었던 조총부대를 오히려 나선정벌에 투입을 시켜서 이 청을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긴 했는데 이 활약상이 좀 크게 남아 있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효종 때 일이고,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거는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에 영토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정계비를 세웠던 인물이고,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인을 처형했던 거는 순조식입니다. 순조. 대전 통편을 편찬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왜냐면 법전 이름이 엄청 헷갈려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데 일단 이게 정조 거거든요. 우선 지금 남는 게 이게 지금 전부 다 흥선대원군이 아니니까 5번밖에 안 남죠.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창제를 실시했다. 이게 흥선대원군의 맞는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이기는 한데, 자, 지금 대전 통편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도 법전 정비를 해요.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름이 매우 비슷한 대전회통이라는 걸 하거든요.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을 하는데 대전회통과 대전통편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가 좀 선지로 나왔을 때 잘못된 왕을 체크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적당하게, 물론 이거를 한자에 뜻풀이를 해가지고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좀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조라는 임금이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편지 정치를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숙적으로 알려진 심환지라는 사람하고도 무려 300통에 가까운 편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나오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쓴 편지가 2000통이 넘는데요. 이 편지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정조하면은 편지 정치로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조 했을 때 편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서 대전통 편의 글자를 편지 정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것과 대전 회통을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종과 정조 때 편찬된 이 정비가 된 법전의 이름으로 정조 때는 대전통편 편지 정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전 회통이 고종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로 관계는 없지만 외우기 편하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 1번의 답은 5번이에요. 사창제 실시. 자, 2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중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복궁 영건일기 이거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 우연하게 발견이 됐었죠. 한성부 주부 원세철이 경복궁 중건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매일 기록한 것이다. 이 일기에 광화문 현판이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자였음을 알려주는 묵질금자가 적혀 있어서 광화문 현판의 옛 모습을 고증하는 근거가 되었다. 지금 이 색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거의 완본을 발견하기 전에 광화문을 다시 만들다 보니까 묵질금자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검정색 글자, 흰 바탕에 검정색 글자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나중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아마 광화문 현판도 바뀔 겁니다. 경복궁 영건일기는 우리 쪽에 남아있는 게 한 권밖에 없었는데 이거의 완전체가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에서 발견이 됐었어요. 일본 학자에 의해서 이게 여기에 완질이 있다라는 거를 제보를 받게 됐고 그거를 찾아서 번역을 해서 지금 출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는 완역본이 있고 일반인들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책자로도 시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실제 있었던 최근의 뉴스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경복궁 중건, 다시 짓는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흥선대원군 시기에 일어났었던 대대적인 왕권 강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고종 흥선대원군 치세기에 있었던 경복궁 중건 시기입니다. 요걸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네, 비변사 자체가 설치된 거는 중종 때죠. 오히려 이 시기에는 비변사가 축소되고 폐지가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억이 들어가는 거 다 지워주시고 사창제가 실시되었다. 바로 위의 문제에서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창제 실시한 거 나왔죠? 이거 맞는 얘기네요. 그럼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니은이 없는 거 지워주면 되겠죠? 리을도 5번도 지을게요. 원납전이 징수되었다.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양반들이나 높은 사람들한테 일종의 기부금을 강제로 걷습니다. 그게 원납전이에요. 너희들이 원해서 내는 돈이야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원망할 원자를 우습게로 좀 붙여서 원망하면서 내는 돈이다 라고 원납전이라고 또 나오죠. 원납전 징수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니은 디귿이니까 우선 답은 3번이 되고 대전 통편이 편찬되었다. 방금 제가 위에서 얘기했었죠. 대전 통편, 편지 정조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법전은 나왔지만 대전 회통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3번으로 찾아주고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서양 오랑캐가 강화에 쳐들어왔는데 강화, 적의 형세가 더욱 커졌다. 서양 오랑캐래요. 순무사 이경화가 중군 이용희와 천총 양헌수 나옵니다. 양헌수를 선발해서 주둔하게 했다. 손돌목을 건너 정족산성으로 들어가 서양 오랑캐, 강화, 양헌수, 정족산성 키워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만 봐도 이것이 프랑스와 싸웠던 병인 양요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 병인 양요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병인 양요 관련해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운요호 사건의 결과를 알아본다. 운요호 일본배죠. 이 운요호 사건의 결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상관없는 얘기예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영향.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자체하고 병인 양요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거 뒤쪽에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교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을 조사한다. 이게 맞겠죠. 이 병인 양요는 우리가 이깁니다. 프랑스 군대를 쫓아내게 되는데 프랑스 군대가 퇴각을 하면서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을 약탈을 해가죠. 여기에 보관되어 있었던 문화재와 의궤를 가져갑니다. 297책에 해당하는 의궤를 가져가게 되고 그거 지금 아주 어렵게 반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외교장각 의궤가 돌아온 10주년을 기념해서 크게 특별 전시도 이제 열렸었죠.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외교장각 도서 이거는 문화재기도 하고 우리가 어렵게 다시 환수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대여비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으로 답 찾아주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미국이랑 한 거니까 프랑스 거랑 관계없어요. 광성보존투 어지연 장군은 마찬가지로 신미양요 미국이랑 한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정답 3번.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방금 남연군 방에 여기 남연군 누군가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여기 차지중사가 아랫말을 들으니 덕산의 묘지에 서양놈들이 침입해서 무덤을 훼손한 변고, 덕산 남연군 무덤 있는 데입니다. 서양놈들이 침입해서 무덤을 훼손한 변고가 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연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이거를 계기로 더욱더 통상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 이전부터 쇄국 정책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병인 양요나 병인 박해나 이런 거를 보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흥선대원군이 아무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수교를 하고 싶은데 꿈쩍도 하질 않으니 이걸 어떻게 마음을 돌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이 조선 사람들은 조상을 이렇게 모시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편이다. 특히 가족의 부모의 무덤을 상당히 아끼기 때문에 무덤을 파헤쳐서 거기에 부장된 뼈의 일부를 인질로 삼으면 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 분명히 이 아이디어는 조선인 누군가가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실패했죠.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측을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자리에 무덤 쓰는 거가 옛날부터 되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원래 남연군의 무덤도 이 덕산 원래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에 있다가 흥선대원군이 좋은 자리를 찾고 찾아가지고 원래는 절이 있던 자리에다가 이 무덤을 새로 쓴 거예요. 아주 좋은 명당 자리였던 거죠, 무덤으로. 그래서 명당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쓰면서 이 무덤을 혹시라도 누가 파헤치고 명당을 뺏을 거를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을 함부로 파헤쳐서 꺼내가지 못하게 관에다가 석회를 부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을 깨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헤친 상태에서 그냥 도주했다라고 나옵니다. 뻔뻔스러운 오페르트는 도망가면서 편지를 쓰죠. 너가 오죽 이렇게 통상을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수까지 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랑 그냥 수교를 맺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의 묘가 파헤쳐졌는데 누가 이걸 웃으면서 수교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그 시기라면 더욱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굉장히 분노한 흥선대원군과 이걸 목격한 그 당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게 지금 생각해도 되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부모의 묘를 파헤쳤다라고 하는 게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 눈 퍼런 저 놈들하고는 절대로 수교하지 않아 라는 쇄국 정책을 더욱더 단단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서양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겼을 때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완강하게 응대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미국과 벌였던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병인양요가 터지고 나서 2년 정도 있다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신미양요가 터집니다. 신미양요보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연표에서 고를 수 있는 시기는 나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이게 좀 촘촘하게 일어나기는 해요. 1866년이 병인년인데 그 1월 달에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 그해 여름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또 들어오고요. 그해 가을에 병인 양요가 터집니다. 중요한 사건이 병인년에 연결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제너럴 셔먼호는 우리가 가라앉혀 버리잖아요. 미국 상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요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신미양요가 터지긴 하는데 요 일이 일련의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미국과 어떤 결전이 벌어지게 되는 게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찾으면 되겠고 자 다음 장에 5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사건은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국의 함대랍니다. 미국의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요거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이 사건 당시 조선군은 미군에 맞서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지만 사진 속에 수라고 써있는 이 깃발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요거죠. 요 깃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미군에 맞서가지고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어재현 장군 떠오를 거고 어디서? 광성보가 떠오를 겁니다. 자, 답 한번 골라볼게요. 운요호 사건이 원인이 된 거는 일본 배죠. 강화도 조약이에요. 관계없네요. 이거는. 병인 박해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하고도 관계없죠. 병인연에 일어난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병인 박해는 천주교랑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이거보다 뒤쪽에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이거랑 관계없어요. 텐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건 뒷시기에 갑신정변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3.1천하라고 하는 급진적인 이 개화파의 추진 운동이 있는데 요것 때문에 맺어진 거고요. 어지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요게 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피해를 입은 것은 병인 양요 때입니다. 프랑스 군대가 가져가는 거죠. 정답 4번. 6번 볼게요.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국 정부의 특명 전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 이름이 참 길기도 하네요. 구로다 기요타카와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국 강화부에 왔대요. 조선국 정부의 판중추부사 신헌, 사실 신헌의 이름을 좀 기억해주면 좋은데 각기 받던 유지에 따라서 조관을 이렇게 했다. 제1관과 7관이 나와 있네요. 네, 강화도고요. 대상은 일본이고 여기에 맞들어서 나간 거는 신헌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강화도에서 체결된 일본과 조선 사이의 어떤 조약의 내용이네요. 1관, 7관 볼게요.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조항이에요. 조선은 자주국가야. 좋은 내용 같죠? 네, 우선은 이런 게 써있는 문서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인데 일본에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우리를 대등한 국가로서 정말로 위에서 이 내용을 해준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에 우리가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 누구의 보호를 받지 않는 그 어떤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 어떤 국가의 도움도 필요치 않는 자주 독립 국가야 라는 거를 우리 손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나라로 우리랑 돈독한 사이를 자랑하고 있었던 중국이 있죠.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가 파병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혹시라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개입을 한다면 너가 무슨 상관이야? 얘네 자주국가로서 우리랑 조약 맺은 건데? 라고 얘기를 하려고 1번을 넣은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어떤 권한을 인정해주거나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치밀한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자,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이 원인이 돼가지고 체결이 되었다. 이 갑신정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요게 원인이 돼가지고 체결한 거는 한성조약이 있고요. 우리와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이 있고 일본과 청 사이에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게 추가로 체결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게요. 조약 체결에 반대해서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이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자결할 정도의 이 조약은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 체결 후에 민영환이 자결로서 시위를 하죠. 요것도 뒤에 한번 다시 나올 거고요. 천주교의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일본과 맺은 조약이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프랑스랑 맺었던 조프, 수호, 통상 조약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프랑스와 맺은 조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프, 수호, 통상 조약에 나오는 거니까 프랑스하고 맺은 거 이제 X 칠게요. 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최혜국 대우라는 걸 처음으로 규정한 거는 미국이랑 맺었던 조약입니다. 이거는 조, 미, 수호, 통상, 조규 또는 조약이 되겠죠. 5번 볼게요. 부산 외 두 곳의 항구가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게 맞는 내용이네요. 이게 강화도 조약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부산, 원산, 인천을 열으라고 합니다. 개항장을 지정을 해줬죠. 결국에 나중에 여기를 다 열었어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3점짜리 문제죠. 사후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나옵니다. 대미국 대통령과 어울려서 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다진다. 미국이랑 맺은 조약이에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 뭔가 상업에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과 맺었던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골라볼게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곡식이죠. 이거는 미국과 맺은 조약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과 맺었던 조약이 있잖아요.
조1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 규칙에 관련된 무역 조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미국이랑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일본이랑 맺었던 조약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지라고 한다는 건 개항장을 벗어나는 통상권을 의미합니다. 미국이랑 하지 않았어요. 청나라의 알선으로 서양의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네, 이 미국과 조약을 맺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게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서양 국가하고 맺은 최초의 조약이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랑 인종이 다른 서양인과의 처음 문을 여는 계기가 바로 미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우선 3번이고 나머지 오답 볼게요.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스티븐스라는 외교 고문이 부임하게 되는 거는 제1차 한일 협약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더 뒷시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부산과 원산, 인천의 개항장이 설치된 결과를 가져온 거는 강화도 조약이었죠. 강화도 조약.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죠? 복잡하다는 얘기겠죠? 가를 먼저 볼게요. 수신사 김기수가 나와 엎드리니 왕이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기수가 누구고 수신사가 누구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우리가 일본에다가 사신을 파견합니다. 사절단을 파견하죠. 수신사라는 이름의 사절을 파견을 하는데 1차와 2차가 있었습니다. 1차 수신사로 파견됐던 사람이 김기수입니다. 조약을 맺고 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에 1차 수신사로 나갔던 김기수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1차 수신사. 자, 두 번째 나를 볼게요.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되어서 왕에게 받은 봉해진 서신을 열어보니 일본 조정의 논의와 전국의 형세, 풍속, 인물, 교빙 등등등등을 염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너는 일본으로 건너가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듣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낱낱이 탐지해서 별도의 문서로 조용히 보고하라. 몰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파견을 했을 때 수신사는 공개적으로 내보낸 사람들인데 이건 공개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지금 변화가 생긴 거죠. 여러분 1차 수신사 파견되고 나서 1880년에 2차 수신사가 파견이 됩니다. 2차 수신사가 여기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파견이 돼요. 그리고 나서 김홍집이 귀국할 때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유생들이 들썩들썩합니다. 굉장히 반대 여론, 개화 반대 여론이 생기게 돼서 이번에는 사절은 필요한데 수신사 같은 역할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또 가야 되는데 워낙에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제 수신사들처럼 공개적으로는 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 일본의 정황을 더 봐야 된다는 판단은 한 거죠. 그래서 몰래 사절을 보내는 게 조사시찰단입니다. 이건 조사시찰단이에요. 1880년에 이 사단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요걸 보내는 거죠. 몰래 조사를 해 라고 하는 조사시찰단의 파견입니다. 수신사에서 특정 사건 생기고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이 파견이 되는 거죠. 네,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우리가 미국에 파견하는 거는 조사시찰단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의 일입니다. 미국이랑 파견하는 건 조약을 일단 맺어야 파견을 하잖아요. 조사시찰단 파견 뒤쪽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그리고 보빙사를 보내요. 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나의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리기무아문과 12사가 설치되었다. 이게 해당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요거고요. 통리기무아문과 12사가 설치가 되는 게 1880년인데 중간에 2차 수신사 날짜랑 겹치죠. 김홍집 수신사 보내고 나서 그 해에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개화정책 추진하자. 그래서 초기 개화정책을 추진할 요량으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실제 행정기구로 12사를 놓고 가열차게 개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장면이 중간에 나오는 거죠. 이 통리기무아문이랑 12사 설치가 여기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맞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그 뒤에 있는 거 오답 처리 보겠습니다. 운요호라는 일본의 배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무단 침입했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 직전에 1875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가해 이전입니다. 이거 가해 이전.
교원 양성을 위해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이 되었다. 이거는 이 뒤에 개화정책을 한창 추진하면서 나오는 일입니다. 무려 조사시찰단 이후에도 좀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1895년에 있는 일이어서 그러니까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개화정책은 조금 더 뒤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대한제국을 만들기 바로 직전까지 추진됐었던 개화정책에 해당하는 시기의 일입니다. 4번. 요거는 나의 이후예요. 5번 볼게요.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을 해서 천주교의 포교가 허용이 되는 거는 이게 좀 외국치고는 미국보다도 여기가 한참 좀 늦게 되는데 1886년에 해당하는 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사시찰단 파견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의 이후기 때문에 정답은 사인 시기의 일로 통리기무아문과 12사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요기 정책을 꾸리기 위해서 일본에 다시 한번 사절단을 보내는 게 조사시찰단이다. 근데 안쪽에서 개화의 반대 흐름이 너무 세서 공개적이지 못하고 비공개적으로 보냈다. 요거 비밀리에 보낸 거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정답 2번이에요. 네, 마지막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서술형 평가에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밑줄근 이 기구에서 추진한 정책을 서술하시오. 이 기구는 변화하는 국내외 정사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1880년에 설치되었다. 젊은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22살에 친정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1876년에. 그리고 수신사를 파견해서 일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봅니다. 그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도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하자. 그렇게 해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기구가 되겠고요. 이 기구의 이름은 이전 문제에서 잠깐 나왔었던 통리기무아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소속 부서로서는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교부서도 있고 그리고 군무사 있고 통상 업무 있고 이거는 주로 개화 정책의 추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많이 있어요. 통리기무아문 그리고 12사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술형 평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여기서 추진한 정책을 찾는 겁니다.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거는 더 뒤에 나와요. 두 번째로 이루어졌었던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이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거 한번 그때 시기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미국과 합작해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했다. 한성전기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는 대한제국 황실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니죠?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하고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대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근대적인 군대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군대 창설하는 거가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도를 하죠. 이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된 거를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자, 통리기무아문에서 별기군 창설하면서 갑니다. 별기군 창설. 3번으로 답 찾아주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주조하는 거는 흥선대원군이 하는 거죠. 고종 이전입니다. 물론 고종이 왕을 하고 있지만 친정하기 직전이란 얘기예요. 당백전 주조는 이전 시기고 이 기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외국어 학교 관제를 마련했다. 요거는 뒷시기에 1번과 마찬가지로 제2차 갑오개혁 때 하는 일입니다. 학교 관련한 교육 문제가 정리되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책이 유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므로 반드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동아시아의 정세가 날로 악화될 것이다. 자, 그 뒤부터 볼게요. 러시아 영토를 공략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뜬금없이 지금 러시아가 나오고 있네요. 조선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러므로 오늘날 조선의 제1급선무는 러시아를 막는 것이다. 앞뒤가 잘 맞진 않지만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자, 여기 나오죠? 여기 중요한 문장입니다. 중국을 가까이 하며 일본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 연계하여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우리 누구랑 친하게 지내래요? 중국, 일본, 미국이랑 연계를 해서 러시아를 막으랍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이 책을 갖고 들어오는데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됐었던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었던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오는 황준센이라고 읽어요. 라는 중국인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켰죠. 왜 가만히 우리랑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러시아가 갑자기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것이며, 왜 갑자기 이걸 막으려고 저기 태평양 바다 건너쪽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미국이랑 우리가 왜 연계를 해야 되느냐, 이거 뭐냐 라고 안쪽에서 선비들이 굉장한 반발을 일으켜요. 여기에 굉장히 반발을 일으켰었던 유생들이 천인공노할 책이다, 이거는 뭐냐 이게, 그러면서 다 같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영남만인소라는 걸 올리게 됩니다. 바로 직후에요. 자, 일단 1번이 답이고요. 1번이 답이고, 김기수를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한 거는 김홍집보다 먼저예요. 1차 수신사입니다. 아니죠? 이전이죠? 어지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항전하는 거는 수신사 파견의 이전, 신미양요는 우리가 이 수신사 파견하기 한 6년 전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871년 이전.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 설치하는 거 훨씬 이전, 철종식입니다.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서 정주성증을 장악했다. 이거는 이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되는 임술농민봉기보다도 더 먼저네요. 더 먼저 시기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참 이전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자, 11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가로서 학생과 기술자를 인솔해서 청으로 가서 전기, 화학 등의 선진 과학기술을 배우게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관한 일을 이홍장과 협의하였습니다. 미국이 나온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기술자를 데리고 학생들이랑 청나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진 기술, 무기, 전기, 화학 이런 거 배우고 오는 거죠. 청나라에 파견했었던 영선사입니다. 이거는 영선사고, 두 번째, 나는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와 양국의 친선을 위해 파견됐었던 전권 대신이다. 홍영식, 서광범 등과 함께 미국 대통령 아서를 접견하고 국서와 신임장을 제출했다. 미국에 파견됐네요. 보빙사입니다. 자, 맞게 연결된 거 골라볼게요. 가는 영선사, 나는 보빙사. 가, 귀국할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거는 영선사가 아니라 수신사죠. 제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갖고 오는 거니까 아니에요. 가,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 설립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영선사들이 보고 들은 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기창이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되죠. 왜냐하면 이 청나라로 가서 기기국이라고 하는 걸 답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와요. 그래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기기창을 만드는 거죠. 답은 맞는 거는 2번이에요. 이건 2번이고, 오답 볼게요.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지국기로 남겼다. 이거는 성종 때 신숙주가 하는 겁니다. 신숙주, 해국도지 영환지략이라는 책을 들여와서 국내에 소개하였다. 이거는 역관이었던 오경석이 들여오는 겁니다. 오경석. 가와 나의 다 맞는 얘기로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사시찰단이죠. 일본에 파견됐었던.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밑줄근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미국 공사의 서울 부임에 답하여 파견된 사절단이 아서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미국 공사래요. 미국 공사. 그래서 아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겠죠. 이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이 사절단은 미국으로 간 사절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절단은 보빙사가 되겠군요. 보빙사. 옳은 거 골라볼게요.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제국기로 남겼다. 위에도 나왔죠. 성종식이 신숙주입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파견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훨씬 이전에 미국과 조약을 맺죠. 아니에요. 개와 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파견된 거는 일본에 파견했었던 조사시찰단입니다. 암행어사 형태로 파견을 했었죠.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이거는 위에도 언급됐었던 영선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청에 파견됐었던. 전권 대신 민영익 및 홍영식, 서광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보빙사죠.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이 위에 문제에서 이 캐릭터가 바로 민영에게 해당하는 캐릭터가 되는 거겠죠. 오른쪽에 이분.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이름으로 어느 사절단 누가 사신으로 갔느냐, 요거를 국가와 함께 연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이고, 어떤 순서로 조약을 맺는지도 앞뒤의 전후관계 사건을 보면서 한번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반복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 문제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주제를 바꾸어서 본격적으로 근대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